안녕하세요. 유니티 컨설턴트가 전하는 성능 팁 고급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니콜라스 브로메오이고요. 시니어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니티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실행 가능한 조언으로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해에 있었던 유나이트 2024의 발표 유니티 컨설턴트가 전하는 성능 팁 세션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논의되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성능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팁을 좀 소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에디터 성능을 높여서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시는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니티가 에셋, 그러니까 scene addressable asset 등을 로딩하는 방식을 다루고요. 프로파일에서 계산하는 방법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어도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주제는 바로 인터미디엇 텍스처, 중간 텍스처의 사용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유니티가 GPU 백배퍼에 직접 렌더링하는 대신에 중간 텍스처를 렌더링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별 최적화를 놓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렌더 그래프 끝에서 굉장히 비싼 블리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 컬러 정보들을 중간 텍스처에 넣었던 것을 다시 GPU 백버퍼로 다시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 2초, 심지어 3m초까지 모바일 기기에서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디버거나 렌더 그래프 뷰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렌더 파이프라인이 사용하는 렌더 텍스처 중에 하나가 카메라 뭐뭐 어태치먼트이면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 카메라 뎁스 어태치먼트인 경우에는 이게 중간 텍스처로 렌더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리패스트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 텍스처 정보를 백배퍼로 복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당되는 경우이죠. 스크린샷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하단 오른쪽에서 렌더 그래프 뷰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렌더 텍스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카메라 타겟, 카메라 뎁스 어태치먼트입니다. 하이라이트된 파스를 보시면 블릿 포스트 프로세싱 파이널 뎁스 카피가 있는데요.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에서 읽고 있어서 초록색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를 다시 백 버퍼 컬러, 백 버퍼 뎁스 텍스처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는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신다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 텍스처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SRP, SS에서의 세팅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용 중인 렌더 피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이프라인의 머티리얼 설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컬러나 뎁스, 중간 텍스처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의 리스트인데요. 좀 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뭐가 원인인지를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RP, 그러니까 URP나 HDRP 소스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그 결정이 내려지는 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URP나 HDRP 소스 코드는 상당히 읽기 쉽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텍스처를 사용하는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URP 렌더 그래프 버전, 최신 URP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requires intermediate attachment method의 Universal Renderer 클래스 안에서 걸면 되고요. 9버전이나 아니면 호환 모드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create color texture와 create depth texture 변수에 걸어야 합니다. 네,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설 렌더러의 렌더 그래프 버전, 최신 버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requires intermediate attachment이고요. 라이더를 유니티에 어태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require color texture 변수를 바꾸는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라인 실행된 후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유니티로 다시 들어가 보면 바로 hit이 있는데요. 에디터가 이걸 써서 계속 렌더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라인을 실행한 후에 보면은 불리언이 false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두 번째도 false. 그래서 이 메시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도 false여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셨듯이 다음 라인 여기에 있는 것이 true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서드 때문에 중간 텍스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른 메서드에다가 걸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포인트를 true가 리턴된 곳마다 걸겠습니다. 여기 네, 요거 닫을게요. 여기랑 여기까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 리턴 값들이 히트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여러 조건들 가운데 이제 원인이 되어서 중간 텍스처가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requires split for off-screen 카메라를 활성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enabled가 true입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중간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PC 게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일부 모바일 게임에서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능을 조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간 텍스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볼륨인데요. 유니티에서는 볼륨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씬 안에서 특정 영역을 정의를 하고 그 영역마다 서로 다른 포스트 프로세싱 프로파일을 적용합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볼륨이 접촉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포스트 프로세싱 볼륨 프로파일을 결합해서 최종 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업세트가 되는 거죠.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고 다양한 볼륨들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형적인 경우로서 하나의 글로벌 볼륨만 있고 세팅이 전체 플레이 시간 동안에 똑같다면은 이거를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바일 디바이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 업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라면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여시고요. 이 점세개 버튼에서 어드밴스드 프로퍼티를 선택을 하시면 볼륨 업데이트 모드라는 새로운 옵션이 보입니다. 기본값은 every frame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via 스크립팅으로 변경하시면 가끔 변화가 있을 때만 볼륨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성능을 조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더 렌더 패스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가지 패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딥다이브 하겠습니다. 섀도우 맵과 관련해서는 캐스트 섀도우를 렌더러에서 비활성해서 섀도우 맵 패스에서 렌더링되는 오브젝트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이어 섀도우 컬 디스턴스 API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라이트에 있는 속성인데요. 서로 다른 far clipping plane 거리를 레이어에 따라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오브젝트용 레이어를 만들고 far clipping 값을 줄이면 섀도우 맵 카메라가 먼 거리에 있는 작은 오브젝트의 값을 자동으로 컬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중간 거, 큰 오브젝트 레이어를 각각 나누고 각각 다른 드로잉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의 API 일반 카메라 렌더링도 있는데요. 레이어 컬 디스턴스입니다. 같은 원리로서 보통 LOD 그룹으로 컬링을 하지만 만약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API가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HDRP에서 뎁스 프리패스가 있습니다. URP에도 있기는 한데요. 최소한 HDRP에서는 몇 가지의 트릭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뎁스 프리패스에서 각기 다른 설정에 따라서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포워드 렌더링, 그러니까 투명 머티리얼을 HDRP에서 사용하는 경우, 알파 클리핑을 활성화한 경우, 그리고 리시브 데칼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뎁스 프리패스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점은 만약에 이런 체크박스가 좀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필요한데 LOD를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완전히 컨피겨된 머티리얼을 LOD 제로로 사용을 하고 LOD 1, 2, 3 같은 먼 거리에 있는 거리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각 효과는 거의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되죠. 멀리 있는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안 하면서 거리별로 선택적으로 기능을 끄고 켬으로써 많은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씬 루트입니다. 유니티 내에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오브젝트가 모두 같은 루트 아래에 있지 않은 경우에 병렬화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가 씬의 루트가 되어서 전부 다 거기다 넣으면은 유니티의 시스템상에서 병렬화의 이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운딩 볼륨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병렬화가 되지가 않는 거죠. 대신에 모든 렌더러를 다 꼭 루트 레벨에 둘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루트 아래에 균등하게 나누게 되면은 병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 트랜스폼 라이트를 써야 하는데요.
이 뼈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제 트랜스폼 쓰기를 통해서 이제 병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러나 애니메이터가 같은 루트 아래에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게임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트랜스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싱글 루트 구조는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씬을 보시게 되면 플레이를 시작을 하면은요. 네, 아직까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네요. 네, 프로파일러 캡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컨텐츠를 분석을 하면 한 여기쯤에서 업데이트 올 렌더러가 포스트 레이트 업데이트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케줄 업데이트 렌더러 볼륨, 바운딩 볼륨이라는 작은 비용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전체 루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파일을 해보면 비용이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씬이 단순해서 아주 크진 않은데요. 몇몇 프레임에서는 꽤 크네요. 이 컴퓨터에서 0.2m초는 상당히 큰데요. 그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스크롤 해가지고 잡 스레드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병렬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루트 게임 오브젝트 안에 있던 컨텐츠들을 밖으로 꺼내서 이것을 다시 기록하면서 움직여 보면은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바운딩 볼륨 메서드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잡 스레드에 가보면 일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스레드에 분산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약간씩 성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씬이 굉장히 크고 복잡하면 더 효과가 큽니다. 네, 이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최신의 모바일 API인 벌칸이나 메탈 등에 있는 기능입니다. 플레이어 세팅에 있는 메모리 리스 뎁스 옵션인데요. 렌더 텍스처에서 메모리 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든 렌더 텍스처뿐만 아니라 유니티가 만들어 놓은 거에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서 특히 모바일 칩이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보통 타일 기반의 렌더링 개념을 사용을 해서 작은 메모리가 타일마다 타일 하나씩 렌더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체 씬을 한 번에 렌더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일별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뎁스 정보는 오브젝트를 특히 올바른 순서로 불투명 오브젝트를 올바른 순서로 렌더링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렌더링이 완료되고 나면은 뎁스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디폴트로 색상 정보와 뎁스 정보가 모두 다 CPU 메인 메모리 V램으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데요. 온타일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끝나고 나면은 뎁스 정보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메모리 립스 뎁스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CPU가 색상 정보만 램으로 복사를 하고 뎁스 정보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CPU로 다시 쓸 때 대역폭도 크게 절약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도 약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뎁스 모드를 오토매틱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확신이 있으시면은 forced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디폴트는 unused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토매틱으로 전환이나 변경해 두는 것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래픽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에디터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디터 자체의 속도를 올려서 이터레이션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개선이 유니티 6.3, 6에서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의 정의를 분할 또는 병합 처리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크립트를 리컴파일 할 때 유니티가 혹은 시서 컴파일러가 어느 어셈블리를 컴파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펜던시가 없는 어셈블리들은 병렬로 컴파일 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도 이제 멀티 스레딩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고려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어셈블리의 의존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어셈블리 의존성 때문에 컴파일의 병렬화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어셈블리가 있는 경우, 이제 왼쪽 하단의 예시인데요. 다른 세 개의 어셈블리가 이제 이 큰 하나의 어셈블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모든 어셈블리의 컴파일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의존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어셈블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어셈블리로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타당하다면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을 어느 정도 병렬화하여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도한 분할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소량의 오버헤드가 매 어셈블리마다 코드의 양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상황이라면 5개의 연속된 어셈블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분할된 경우인데요. 이것을 병합함으로써 또 성능을 조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제 분할하고 언제 병합할지 결정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드파티 도구로서 니들 컴필레이션 비주얼라이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이고요. 정말 좋은 타임라인의 형태로서 어셈블리들이 어떻게 서로 의존되어 있는지 컴파일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 경우에는 제가 이미 예제를 실행해 두었습니다. 패키지 설치하고 이제 윈도우를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컴파일 플레이어 스크립트라는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SF 폴더의 모든 어셈블리를 다시 컴파일합니다. 여기 간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셈블리 A는 3개의 의존성 B1, B2, B3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A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C는 또 다른 용도의 별도의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셈블리 A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어셈블리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A의 의존성이 있는 B1, 2, 3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구인데요. 컴파일 시간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컴파일 이후에 일어나는 다음 단계는 도메인 리로드입니다. 모두 다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죠. 물론 미래에는 앞으로 이제 코어 시에라를 통해서 개선될 예정에 있지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도메인 리로드가 언제 필요하고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크립팅 상태를 리셋해서 새로운 리컴파일 코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클린업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도메인 리로드는 컴파일 후에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스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는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설정에 플레이 모드 옵션으로 들어가서 리컴파일 하지 마라, 도메인 리로드 하지 마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립트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스태틱 베리어블이나 스태틱 델리게이트를 자동으로 정리하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스크립트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오디터의 도메인 리로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오디터는 유니티 플래그인이고요.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 유니티 6부터는 포함이 되어 있고 6 이전에는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도메인 리로드 섹션이 있어서 어떤 스크립트가 도메인 리로드를 비활성화시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리컴파일을 할 때 반드시 도메인 리로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반드시 수행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도메인 리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initialize onload 메서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런타임 initialize onload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런타임을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항상 실행되지만은요. 일반적인 initialize onload
메서드는 어셈블리를 리로드 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특정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큰 작업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요, 컴파일 프로파일링을 이제 유니티 에디터나 아니면 슈퍼루미널 같은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로 하거나 아니면 커스텀 프로파일링 마커를 이니셜라이즈드 온로드 메서드 안에다가 넣어서 문제 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쓰겠습니다. 에디터 모드에서 프로파일링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에디터 그 자체를 프로파일링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프레퍼런스를 확장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프레임 수를 늘리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잘 버텨줘야 될 텐데요. 그리고 기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컴필레이션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는 간단한 어셈블리 C를 준비를 했는데요. 리컴파일 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임포트를 해서 컴파일 표시줄에 작업이 끝난 후에 보면은 도메인 리로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니셜라이즈드 온로드 메서드의 시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니셜라이즈드 온로드 메서드를 처리하는 데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리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을 중지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네, 요건 아니고 바로 직전 건데요. 아닌가요? 그 직전 건가요? 네, 이겁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도메인 리로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세스 이니셜라이즈드 온로드 메서드 애트리뷰트라는 마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이제 일부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딥 프로파일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슈퍼 루미널을 통해서 이제 에디터를 프로파일링해서 캡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커스텀 마커를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서드 안에다가 넣어서 어느 메서드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메서드가 이게 원인인 게 분명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아주 큰 문제는 쉐이더 컴파일 시간입니다. 아니면은 쉐이더 변형 폭발인데요. 이것은 게임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성능 팁 발표에서도 제가 이 쉐이더의 런타임 컴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쉐이더가 컴파일 되면은 좀 주춤하면서 성능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쉐이더를 좀 사전 예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쉐이더 컴파일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빌드 동안에 발생하는 쉐이더 컴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드 시간이 길다면 아마도 쉐이더가 빌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컴파일되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빌드 이후에는 이제 미리 워밍업된 빌드 머신이라서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적어도 첫 번째 빌드를 할 때에는 빌드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쉐이더를 컴파일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두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실제로 전부 필요한 게 아니라서 필요 없는 쉐이더까지도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쉐이더 스트리핑 기법을 사용을 해서 빌드되는 쉐이더의 수를 줄이고 또 쉐이더 메모리에 대한 압박도 줄이고 그 이외에 다양한 문제들도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쉐이더 스트리핑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키워드와 변형, 베리언트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변형, 베리언트는 쉐이더의 서로 다른 버전으로 상이한 스크립팅 경로를 가집니다. GPU는 if문을 잘 처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if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쉐이더 점유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if와 else 양쪽 모두의 실행 성능이 저하가 되고 필요 없는 결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쉐이더 버전을 피처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멀 텍스처가 필요 없는 머터리얼이라면 노멀 계산이 전혀 없는 쉐이더 버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컴파일 지시 형태의 if문을 통해서 변형을 생성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키워드로 노멀 맵이 on인지 off인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의 키워드 쉐이더 피처와 멀티 컴파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변형을 생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쉐이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 피처의 조합, 그러니까 머터리얼이 사용하는 쉐이더 피처의 조합에 따라서 변형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시를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멀티 컴파일은 좀 다릅니다. 머터리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가능한 쉐이더 조합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컴파일 키워드의 모든 가능한 변형을 고려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든 모든 변형이 다 생깁니다. 멀티 컴파일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런타임에서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런타임에서 뭘 하고 안 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계산을 해보면요. 변형의 수는 머터리얼의 쉐이더 피처 조합수에다가 멀티 컴파일 키워드에 가능한 모든 조합수를 곱한 값이 되겠죠.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쉐이더 하나가 이제 쉐이더 피처와 멀티 컴파일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할 때 아래쪽에 보시다시 두 키워드 모두 온, 오프 상태가 있습니다. 피처 온, 오프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온, 오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가능한 최대 변형수는 4개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하나가 쉐이더 피처는 온이고 또 다른 머티리얼이 쉐이더 피처 오프라면은 가능한 조합의 수가 4개가 됩니다. 그런데 머티리얼 A와 B가 둘 다 쉐이더 피처가 온을 사용한다면은 쉐이더 피처 조합은 딱 하나죠. 두 머티리얼 모두 다 피처 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쉐이더 피처만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멀티 컴파일 쉐이더의 모든 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니티의 예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간단한 쉐이더가 있는데요. 네, 두 개가 왜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제 동일한 예시로 이 키워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쉐이더입니다. 쉐이더 그래프에서도 키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 가시면 성능 좀 확보하고요. 쉐이더를 선택을 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우선 Skip Unused Shader Feature를 하면 생성된 모든 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개로 최악의 상황이죠. Show를 클릭하면 방금 설명했던 모든 조합, 퍼뮤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모든 조합이 생성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피처, 아닙니다. 두 개의 머티리얼이 이 쉐이더를 각기 다른 피처 설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키워드를 좀 더 쉽게 보고 설정할 수 있도록 쉐이더 에디터 스크립트는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다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인스펙터를 디버그 모드로 전환을 하면 어떤 키워드를 이제 머터리얼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처 온이고 하나는 피처 오프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피처 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머티리얼 모두 동일한 피처를 사용하고요. 인스펙터를 노멀 모드로 되돌리고 쉐이더로 가보면 변형수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설정만으로 변형의 수를 절반 줄인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변형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소하고도 써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균형 잡기의 문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쇼를 눌러보면 수정된 변형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터리얼에서 쉐이더 피처 키워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합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고객들께서는 머터리얼의 아키타입을 만들어서 이 콤비네이션의 수를, 조합의 수를 줄입니다. 2-3개나 아니면 4-5개의 조합으로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머터리얼 설정을 해서 쓰게 하는 거죠. 그냥 대신 랜덤하게 온오프를 결정하는 것 대신에요. 네, 직접 쉐이더를 만드시면서 멀티 컴파일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 멀티 컴파일이 필요한지를 좀 고려해 보셔야만 합니다. 키워드의 온오프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쉐이더 피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키워드가
키워드 자체가 정말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든 쉐이더에서 일반적인 if, or, 즉 다이내믹 브랜칭을 통해서 유니폼 변수 기반의 if문을 쉐이더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키워드를 다이내믹 브랜칭으로 옮기고 GPU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 낮은 스펙의 타겟 디바이스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GPU 점유율도 확인을 해서 문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수동으로 직접 쉐이더를 수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유니티 6.3부터는 어떤 키워드를 컴파일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컴파일, 쉐이더 피처, 그리고 다이나믹 브랜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 타입을 오버라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유니티 6.3 매뉴얼의 쉐이더 스트리핑 섹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쉐이더 스프링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iPreprocess Shaders API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콜백을 쉐이더가 컴파일 될 때마다 해서 원치 않는 쉐이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쉐이더에 대한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활용을 해서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특정한 변형의 조합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작년 발표에서의 이제 조언을 따르신다면 게임에서 어떤 컴파일된 쉐이더가 실제로 사용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요, 그래픽스 스테이트 콜렉션 에셋을 생성을 해서 목록화시켜서 쉐이더 중에 이 리스트에 없는 것은 그냥 스킵해라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손쉬운 방법이기는 한데요, 동시에 상당히 이제 부지런하게 이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쉐이더의 수를 수집하고 방영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쉐이더까지 스트리핑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니티가 디폴트로 머터리얼 키워드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 쉐이더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그래픽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딱 맞는 쉐이더가 아니거나 필요 없는 기능이 활성화된 쉐이더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실 때에는 적어도 개발 빌드에서는 Strict Variant Matching 옵션을 ON으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유니티가 정확한 쉐이더를 찾지 못했을 때는 이제 자주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URP나 HDRP 같은 SRP는 자체 버전의 스트리퍼를 씁니다. iShader Variant 스트리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SRP 에셋 설정 기반으로 스트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셋 설정을 분석을 해서 URP나 HDRP에서 특정 변형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록에서 이제 HDRP의 구성을 고려를 해서요, 자동으로 이제 스트리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예를 들면 디스토션이나 모션 벡터나 데칼 변형이 스트리핑이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SRP 에셋 설정에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없어버리는 거죠. 에셋별로 품질별로 설정을 다르게 하니까 각기 다른 품질 레벨을 분석을 해서 모든 품질 레벨에서 공통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쉐이더 변형 스트리퍼를 구현하는 방식 좀 더 들여다보시고 작동 원리를 좀 더 이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URP에서 이 역할을 하는 클래스는 쉐이더 스크립터블 스트리퍼인데요.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에 대한 더 많은 팁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데이터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가 만든 GitHub 리포지토리 CLI인데요. SQL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에셋 번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에셋 번들만 분석하니까 어드레서블과 매뉴얼 에셋 번들만 포함이 되는데요. 나츠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제 컨텐트 아카이브 파일도 일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고려해 볼 만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이런 쿼리를 날려서 모든 쉐이더에서 특정 키워드가 사용된 횟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문제가 되는 특정 키워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더불어서 만약에 사용자 정의 키워드에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해당 키워드가 버텍스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모두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근데 특정 키워드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가 어느 스테이지에 영향을 줄지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쉐이더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각기 다른 쉐이더로 간주되니까요. 많은 이제 그래픽 API, 벌칸이나 오픈GL과 같은 것들이 플레이어 세팅에 들어가 있다면 그 필요 없는 API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API별로 생성해야 되는 변형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픈GL용 쉐이더는 불칸용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확실히 불필요한 API가 있다면 그냥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DirectX처럼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뺀다. 필요 없으면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주제인 에셋 로딩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유니티가 어떻게 로드하는지, 로딩 시간이 느려지는 원인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게 뭔가 로드해라 라고 하면은 씬이던 어드레스 뿌리던 유니티에서는 일부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로딩 스레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리로딩 매니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죠. 이 과정은 이제 병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단일 스레드, 싱글 스레드 동작이기 때문에 에셋을 병렬로 로드할 수 없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합니다. 로드하는 에셋의 은조성도 함께 로딩하게 되어서 씬을 로딩할 때 프리팹, 머티리얼, 텍스처들도 같이 로드가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에셋 오브젝트를 역직렬화하는 겁니다. 모노 비헤이비어,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C#이나 네이티브 오브젝트들 유니티가 필요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불필요한 게임 오브젝트를 줄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굉장히 무겁게 인스턴스화되는 프리팹이 씬에 있다라면은 게임 오브젝트가 엄청 많고 폴더 역할만 한다면 이거를 이제 없애고 프리팹의 하이어키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로딩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화된 스킨 오브젝트가 많고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옵티마이즈 게임 오브젝트 옵션을 리그탭 FBX 임포터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본 계층 구조, 게임 오브젝트 하이어키 생성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냥 손에 무기를 붙이는 경우처럼 특정 뼈만 필요하다면 이 특정 뼈만 리드 온리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뼈의 위치를 변경은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도록요. 네, 그 다음 단계는 객체를 이제 영직렬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간 단계로서 오디오나 이제 모델 같은 컨텐츠들을 컨텐츠 데이터들을 로딩을 합니다. 이 에셋들 오브젝트 자체는 가벼울 수 있지만 텍스처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 같은 컨텐츠는 크고 처리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로드 매니저에서 특정 사운드가 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로드, 패프 모드 사운드가 있죠. 프리로드 오디오 데이터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옵션을 끄면 로딩 중에는 오디오가 프리로드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오디오가 처음으로 재생되는 시점에 로딩이 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중에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프리로드를 하지 않고 유니티 로딩을 빠르게 만든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프리로드 오디오 데이터를 호출을 해서 수동으로 프리로드가 필요한 시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슬레이를 해서 한 번에 하나씩 이제 게임 플레이 중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업로드를 담당을 하는 게 에이싱크 업로드 파이프라인입니다. 메시나 텍스처 데이터를 CPU로 업로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정을 통해서 이 작동 방식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프리로드 매니저가 명령을 하지만 실제로 렌더 스레드에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 슬라이스를 통해서 소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딩 화면 뒤에서 작업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타임 슬라이스를 최대한 높여서 로딩 중에서는 스파이크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게임 플레이 동안이라면은 짧게 해야 합니다. 할당되는 메모리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메모리가 크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업로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용량도 증가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유니티 블로그의 비동기 동기 업로드 파이프라인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쉐이더도 로드가 됩니다. 쉐이더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이죠. 그래서 변형 스트리핑 전략이 이 로딩 시간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백그라운드에 진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통합 단계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병렬로 할 수 없었던 로딩을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일부 통합 작업은 이제 멀티 스레드가 잘 안 되는 유니티 API를 쓰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wake on enable이 그렇고요. 아니면은 에셋들도 on enable 콜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로드 프라이어티 API를 통합 단계에서 사용을 해서 프레임당 얼마만의 시간을 할당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단계를 타임 슬라이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브젝트 단위로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를 30m초 설정해 두었다라고 하면은 이 30m초 동안에 에셋 5개를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메인 씬의 통합이 10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임 슬라이스가 안 됩니다. 에셋 하나를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이 타임 슬라이싱 된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씬 로드는 타임 슬라이싱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조언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타임 슬라이싱, 이 로딩 중이라면 이 타임 슬라이싱을 좀 크게 늘려가지고 스파이크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로드 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게임 일부를 이제 오픈 월드 게임처럼 스트리밍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타임 슬라이스를 줄여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좀 줄여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딩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가 씬 통합에서 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만약에 큰 문제가 awake, start, on enable 호출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수동으로 타임 슬라이스 할 수 있습니다. 씬의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를 했다가 로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차례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씬을 여러 개로 분할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씬 구조에 따라서 뭘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캡처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준비해 두었는데요. 네, 쭉 프로파일러를 살펴보면서 로딩 스레드를 사용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딩 스레드가 이제 이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을 쭉 확인하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프리로딩 스레드를 쓰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제 로딩 씬 업데이트 메시지가 씬 로딩을 하고 있고 프리로드 매니저에서 로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메인 스레드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있고요. 파일을 열고 이제 헤더를 읽고 이제 첫 부분 쭉 지나가고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마커 볼 수가 있습니다. 로딩 리드 오브젝트 threaded라는 마커인데요. 어떤 머티리얼이 로드가 되는지 그 이름이 뭔지 어떤 작업이 되고 있는지 파일 읽기처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서블로 개선하는 설정도 있기는 한데요. 그건 다음 발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머티리얼이 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쭉 보면은 여기에 쉐이더가 로드가 됩니다. 아직까지 컴파일 단계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단계이고요. 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이루어지는 로딩이고요. 이제 일부 작업은 메인 스레드에서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쉐이더가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쭉 내려가 보면 한 이 정도 지점에서 프리로드 매니저가 통합 단계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지점일 것 같은데요. 로드 씬 오퍼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씬의 부분들이 로드가 되고 있고요. 모노 비헤이비어도 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on after deserialize와 같은 콜백이 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 로딩 스레드가 난 다 했다. 이제 메인 스레드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프레임을 보시면 이 메인 스레드의 통합 마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로딩들 쭉 하고 있는데요. 스트리핑을 통해서 줄이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계속 쉐이더 로딩만 되고 있고요. 한 이 정도쯤에
씬 통합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On enable, awake, on disable을 호출하는 지점입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just-in-time 컴파일 비용이 꽤 큽니다. IL2 CPP로 빌드를 안 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씬 통합 시간이 on enable, awake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두 비활성화를 하고 나중에 수동으로 타임 슬라이싱 방식으로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로딩을 할 때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프리로드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로드가 되고 있는지, 그 중에 불필요하게 로드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스레드를 보시면서 앞서 설명한 설정들을 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놓치기는 쉽지만 이제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다루었습니다. 중간 텍스처가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스크립트 컴필레이션 개선을 위해서 도메인 리로드를 분석을 하고 어셈블리를 적절히 분석을 하고 쉐이더 스트리핑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빌드와 로딩 시간에 이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리핑을 적절히 하셔야만 고성능과 이터레이션 속도 개선 다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속도와 관련해서는 로딩 시간을 반드시 프로파일링을 하고 세부 사항을 분석을 해서 씬과 게임의 반응성을 개선해야 되고요. 머티리얼 로딩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특히 HDRP 프로젝트에서는 꼭 써셔서 드로콜과 셋패스콜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는 저희 유니티 컨설팅 서비스 이메일입니다. 성능 관련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다른 컨설턴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성능 최적화 부스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방문해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